시작을 할게요. 여기는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지금 외우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할 사람 누구 있니? 아, 생명. 생명을 할 사람. 이거 그대로 다시 나와요.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 이거를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을 네 글자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생명 시스템에서 화학 반응을 이거를 물질 대사라고 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물질 대사만 대단원 하나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더 많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함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물질 대사가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질 대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야. 모든 화학 반응. 즉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면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의 특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가 있어요. 물질 대사의 특징. 우리 책에 나온 것보다 우리 책에 한 3가지밖에 언급이 없거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물질 대사는 에너지 대사라는 또 다른 이름을 씁니다. 뭘 쓴다고? 왜냐?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즉, 에너지 출입이 없으면 물질 대사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화학 반응에서는 근데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한다. 이 에너지 출입 방향에 따라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화는 작은 걸 합쳐서 점점 덩어리를 크게 만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 이화 과정은 큰 덩어리를 뽀개면서 거기서 에너지 나오는 걸 우리가 써먹는 과정이 됩니다.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은 이거 보는 데서도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것만 가지고 한 문제가 기본으로 나오니까. 세 번째, 사실 물질 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을 골라라 이러면 이거야. 효소가 관여한다. 모든 반응에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효소도 뒤쪽에 작은 챕터 하나로 따로 중요하게 배우게 돼요. 나 때는 효소만 단원 하나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단원 하나 전체가 효소만 가지고 했었어. 지금 많이 줄었지. 이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네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에 체온 범위 근처에서 즉 약 37도 근처에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한 번에 방출하지 않고 다단계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연소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나온다면 우리 몸이 불타야 돼요. 한 40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거꾸로 포도당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산소랑 결합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한 400도 가까운 온도가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 37도죠. 효소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물질 대사의 특징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 대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는 또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한다.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있다. 응?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는 작은 분자, 큰 분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작은 분자를 저분자 물질 혹은 단단한 물질 혹은 무기물
뭐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분자는 복잡한 물질, 고분자 혹은 유기물, 요즘은 유기물이라는 말 잘 안 쓰긴 하지만 이렇게 문제에서 다른 표현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이때 작은 입자들이 합쳐져서 큰 입자로 합쳐지는 이 과정이 에너지를 흡수해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동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부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이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동화는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에너지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돼요. 동화는. 반대로 이화는 에너지가 나가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이때 요 에너지, 방출되는 요 에너지 중에 일부를 우리가 써먹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체온 한번 유지하고 밖으로 방출돼요. 자, 동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여기 얘가 없나?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DNA 합성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어요. 합성이 붙었죠. 뭔가 합쳐서 덩어리를 크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화작용은 소화와 호흡. 근데 여기서 세포호흡이라는 말이 나왔지? 중학교 때 우리 호흡 세 가지 배웠다?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 이 중에서 물질대사는 세포호흡만 물질대사입니다. 세포호흡만 물질대사. 왜냐? 외호흡하고 외호흡, 내호흡은 그냥 물질이 확산돼요. 에너지 출입이 없어. 그래서 외호흡, 내호흡은 물질대사가 아니고 세포호흡만 물질대사다. 자,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와.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주죠. 여기 광합성, 호흡 요 말은 안 주고 미토콘드리아 그림하고 엽록체 그림을 줘요. 요거 그림 딱 여기 그림 좀 자세히 봐봐. 여기 보면은 뭐 동전 쌓인 모양처럼 보이는 거 있지? 이게 엽록체. 그리고 이거 뭐저 타원형의 안에 쭈글쭈글 돼 있는 거 이게 미토콘드리아. 우리 미토콘드리아는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에너지 생성기관. 여기서 ATP를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 있지? 이 방출되는 에너지 일부를 ATP라는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거야. 대충 한 방출되는 에너지 한 30% 정도만 우리는 ATP를 바꿀 수 있어요. 나머지 70%는 체온 유지에 쓰고 방출을 돼요. 근데 식물은 체온 유지 이거 없죠. 그냥 방출되는. 그래서 이 차이점. 공화, 이화, 공화, 이화. 연목체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흡수, 방출. 그리고 여기 간단한 물질, 복잡한 물질. 광합성의 반응식, 호흡의 반응식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잠깐만, 뒤에 보기 들어.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에서 화학 반응 비교하는 거. 이것도 또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대사는 거의 체온 범위 37도 근처에서 다 놀아요. 뭐 가끔 아주 특이하게 좀 온도가 다른 경우가 있긴 한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 37도 범위에서 놀아. 근데 연소는 400도예요. 사실 이 반응식을 포도당을 반응시킨다고 생각하면 포도당 C6H12O6가 산소 6분자랑 합쳐져서 6개의 이산화탄소 플러스 6개의 물 이렇게 가는 거거든. 뭐 정확한 반응은 아니야. 원래 이쪽에 물 6개, 이쪽에 물 12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써놓다 보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686kcal. 이만큼 방출돼요. 광합 호흡을 하든 연소를 하든 포도당 1몰국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686kcal로 똑같아요. 그런데 연소는 400도라는 온도가 필요하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는 37도야. 결정적인 차이가 뭐 때문이다? 효소가 관계하기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 효소. 저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연소 하면은 이 686이 연소에서는 전량 열로 날아가 버려요. 전량. 그런데 세포하면 일부는 ATP가 되고 일부는 열이 돼서 날아갑니다. 이 ATP가 되는 비율이 약 32%쯤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우리가 쓴다. 모두 쓴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일부만 써요. 요거 가지고는 뭐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 대사는 한 방에 에너지 방출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사실 요 모든 단계가 하나하나가 화학 반응이야. 저 모든 반응 하나하나의 효소가 다 따로 관여를 하는 거고. 근데 얘는 한 방.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한 방에 방출되니까 뜨끈뜨끈하게 열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 세포과 연소를 비교하라는 문제도 비교적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좀 전에 효소 때문에 반응 온도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도대체 효소라는 놈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 효소의 기본 특징은 5가지 정도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효소의 특징. 아, 이게 칼라를 좀 보여줘야 돼가지고 내가 칠판 모드를 못 쓰거든? 이 칠판 모드를 쓰면 여기 주변에 이거 밝은 거 있지? 이게 없어지는데 얘는 어차피 PDF 파일 사진이라 급한 모드를 써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겹칠 때는 칠판 모드가 조금 아쉽긴 해. 이럴 때는. 그럼 내가 까만 바탕에 다 하얀색으로 타이핑하면 되긴 하거든? 언제 그 칠판을 써? 옛날에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그림 넣잖아? 어차피 그림 넣어서 흑백하면은 또 이 명암이 반전돼요. 그래갖고 또 색깔이 아예 안 나타나. 이상한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칼라로 보여주고 귀찮아서 그냥 쓰자는 분위기가 된 건데 눈 떠! 너 엄마한테 잃는다. 야, 이거 카메라 돌려갖고 찍은 다음에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응? 조금 전에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봤었잖아, 내가. 자, 효소의 특징 시작할게요. 효소라는 거는 사실 촉매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건 뭐 특징은 아니고 또 다른 이름으로 효소는 생체 촉매라고도 그래. 촉매를 굳이 구분하자면 무기촉매, 유기촉매 이렇게 구분하거든. 무기촉매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산화망가니즈,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썼던 이산화망가니즈가 촉매의 일종이에요. 근데 걔는 무기물로 돼 있고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를 보통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단백질 위주로 구성됩니다. 뭐로 구성됐다고? 단백질. 생명체 안에 있는 생체 촉매를 보통 효소 이렇게 부릅니다. 효소는 촉매의 일종인 거야. 크게 정촉매, 부촉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촉매라고 하면 정촉매만 얘기해요. 효소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낮춥니다. 뭐만 낮춘다고? 첫 번째 특징. 오로지 보통 EA, 활성화 에너지만 낮춥니다. 다른 거 안 건드려.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얘들아, 종이에 불을 붙일 때 우리가 라이터에 불을 갖다 대주지.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수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어. 이게 바로 물로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불똥 딱 튕겨줘야지 뻥 하면서 가죠. 불똥에 해당하는 거.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번. 활성화 에너지가 뭐라고요? 반응에 필요한 공급되는 에너지. 보통 액티브 에너지라고 해서 EA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그래서 EA 이렇게 표시해. 근데 이 효소가 응? 효소의 첫 번째 특징. 주성분이 단백질과 아까 활성화 에너지만 건드린다는 거 있지? 그거는 촉매 종류는 다 그런 거야. 근데 얘는 효소야.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 온도에 민감하고 열에 약하고 pH 변화에 민감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광합성 반응 속도가 온도에 따라서 반응 일으키려다가 어느 순간 딱 반응 끊기는 거 배웠었죠. 여기 온도가 대충 한 60도 근처 되거든. 58도, 60도 이쯤 되거든. 이게 죽은 거야. 익은 거라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열 받으면 애가 죽어요. pH가 1, 2 정도만 변해도 제 할 일 못합니다. 입속에서 작용하는 아밀레이즈는 pH가 2인 위 속으로 넘어가잖아? 입에서 위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변형돼 버립니다.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열에 약하고 pH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작용 범위가 거의 대부분 37도 근처에서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열에 약한 단백질은 이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효소는 반드시 반응 전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즉 원거리에서 반응 못해요. 반드시 붙은 다음에 작용합니다. 원거리에서 작용 못하고 반드시 붙은 다음에 작용해야 되는데 요거를 만들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나타나.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거. 즉 아밀레이즈는 녹말만 건드릴 수 있어요. 즉 효소는 하나의 기질하고만 반응합니다. 기질이 하나일 때 효소는 여러 종류일 수 있는데 즉 아밀레이즈를 분해하는 효소는 여러 종류일 수 있는데 아밀레이즈는 오로지 녹말만 건드립니다.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즈 이외에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즈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데 아밀레이즈는 오로지 녹말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자물쇠와 열쇠 이론이야. 락 앤 키 시어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통 자물쇠 통에 맞는 열쇠는 한 종류밖에 없죠. 다른 놈은 못 열잖아. 이런 것처럼 반드시 효소기질 복합체를 만들 때 이 한 놈만 패는 다른 놈 못 건들고 효소 한 가지는 한 종류의 기질만 건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얘도
체온 범위에서 최대 활성. 요거 때문에 뭐 우리 하면 체온 범위에서 최대 활성을 갖는다. 뭐 요 정도까지 추가로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효소는 쓰고 나서 재활용이 됩니다. 재사용 가능. 뒤에서 다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이 특징들에 대해서. 주성분이 단백질이고 반드시 효소기질 복합체를 구성해야 되고 여기 요거 구성할 때 효소의 기질특이성 나타난다. 그리고 뭐 단백질이니까 거의 체온 범위에서만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이 일어나. 그렇다고 뭐 무한대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사용되고 나면 다시 아미노산으로 분해했다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새로 쓰게 됩니다. 야, 앞에는 많이 더운데 이거 바람이 제일 약하게 하는 거예요. 조정해 놓는 거. 응?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안 오게 만들면 좀 되려나? 야, 바람 씌워줬어. 네. 바로 내리는데요. 바로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맞았습니다. 반응이 되게 힘들어. 야, 씨. 지금 이쪽을 멈춰놨거든요.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이쪽 위주로만 이쪽으로 바람을 들어가고. 아, 지금 조정하기가 좀 그래, 애가. 내가 눌러봐서 알잖아. 반응 느리지? 반응도 느리고 이게 맞는 건지 의심되잖아. 누르면서도. 그리고 앞에는 더워. 지금. 거기다 얘가 힙하잖아. 얘가 이따가 모르겠어요. 손 갖다 대봐. 여기 앉을래? 여기 되게 뜨끈뜨끈한데. 여기 찜질방인데 여기. 이렇게 출구 같은 거 오늘 비도 오는데 하나 거칠 것좀 들고 오지 그랬어. 근데 응? 한번 꼬를 5층에서? 아 그래? 왜 의외시는 내가 좀 전에 물자고 왔을 때 아무도 없어서 내가 짬뽕 내려왔거든. 내가 잘못했네. 자, 현재 얘기 계속 할게요. 자, 효소에서 조금 전에 반응이 일어날 때 효소라는 놈은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건드린다 그랬지. 뭐만 건드린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돼야 되는 거야. 원래 반응식을 보면은 이렇게 된다고. 요게 반응 물질, 요게 반응 물질 에너지가 여기면 여기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언덕이 하나 있죠. 요 높이,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즉 얘가 반응을 하려면 요만큼은 우리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반응이 시작되는 거라. 처음 불을 붙일 때 우리가 라이트를 불 갖다 대고 수소하고 산소 반응시킬 때 이렇게 불고 탁 튕겨주듯이 그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야. 그리고 나머지 요 높이 차이는 반응 에너지야. 반응 열도 좋고 반응 에너지도 좋은데 요즘은 거의 반응 열이라고만 해요. 즉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에너지값. 요 값은 절대 변하면 안 돼. 반응 에너지는 반응열은 절대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똑같을 경우에. 그럼 바꿀 수 있는 건 요밖에 없어. 효소는 요 높이만 변해요. 요 높이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요게 지금 파란색으로 내려온 건 촉매가 있을 때야. 정확하게 정촉매가 있을 때야.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그럼 언덕이 낮아졌어. 그럼 내가 공급될 에너지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반응이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빠르게 일어난다라고만 이해하고 계세요. 반대로 부촉매라는 게 있거든. 부촉매는 거꾸로야. 활성화 에너지를 부촉매가 되면 이렇게 높여버려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공급되는 에너지가 많아졌지.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게 혹은 반응이 진행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부촉매. 근데 우리는 부촉매는 잘 안 다루고 거의 정촉매 위주. 그래서 효소 내지는 촉매 이러면 거의 정촉매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발열 반응에서 요만큼의 활성화 에너지야. 그런데 얘를 갖다 시험에 내면 너무 쉽죠? 그래서 보통 활성화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흡열 반응 문제로 냅니다. 이때 애들이 요게 활성화 에너지야 이러니까 요게 활성화 에너지는 착각하거든? 아니야. 여기서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 즉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반응이 시작되는 에너지까지의 차이예요.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반응이 시작될 수 있는 에너지 차이. 요 높이. 여기는 그 차이라고. 요번에 1학기 때 시험 보면 빠른 애들은 여기를 시험 봤거든요? 응? 역시나 이걸로 냈다. 흡열 반응으로 냈어요. 발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 흡열 반응에서의 활성화 에너지를 꼭 차이점을 기억해 주세요. 근데 눈으로 한 번만 정확하게 받으면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요. 어려워?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반응열 전부 다 우리가 써먹는 거 아니라 그랬다. 저 중에 일부만 ATP로 우리 같은 경우 ATP로 만들어서 써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이건 발열 반응. 그러니까 뭐에 해당해? 이화에 해당해. 얘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갔으니까 동화에 해당하고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큼인지 촉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거 계산할 때 딱 요 높이는 안 줘요. 화살표 여러 개 주고 뭐 빼기 뭐 이렇게 계산하게 만들어.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는 뭐 요거 더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더하게 만들고 얘는 이거 빼기 요거 이런 식으로 하게 줍니다. 근데 위치만 정확히 알면 저거는 뭐 그냥 점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돼요, 문제 풀 때는. 그 다음에 효소가 작용할 때 주성분이 아까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열에 약하고 pH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단백질이니까 입체 구조를 가지는데 반드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 뭘 만들어야 된다? 요게 효소 기질 복합체야. 요놈이 효소 기질 복합체야. 이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 때 반응 부위가 완벽하게 입체로 일치를 해야 돼요. 입체적으로 딱 구조가 맞지 않으면 저 결합이 안 돼. 혹은 결합은 돼도 효소가 작용하지는 못해요. 저 입체 구조가 틀리면. 왜냐면 효소는 이런 식이야.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팔 뻗어서 잡는 게 아니라 딱 요 손에 잡히는 위치에 딱 들어와야 잡을 수만 있는 거야. 이 변형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결합한 다음에 무슨 작용을 해요? 결합한 다음에 잘라내든 붙여주든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때 요 구조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게 딱 맞아 떨어져야만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 봐봐. 끝났더니 원래 있던 놈이 부서졌지. 원래 없던 놈이지. 원래 없던 놈은 생성물이 되는 거야. 근데 효소는 변했어, 안 변했어? 효소 안 변했지. 그러니까 얘는 또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에 효소의 기질 특이성 얘기 나왔죠?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이거 뭐 나는 옛날부터 한 놈만 팰 수 있다. 다른 놈은 못 건드린다. 얘는 그 영화 대사 중에 되게 유명한 거야. 한 놈만 패, 난한 놈만 패 하는 게. 너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영화겠지? 주유소 습격사 사건이라고? 하여튼 그게 있어. 너네 태어나기 전에 나온 영화일걸? 주유소 습격사 사건 모르지? 거기에 지금 보면 진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처음에는 B급 영화 취급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인기 끌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지금 인기 끄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와. 효소의 특성 계속 얘기할게. 기질특이성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재사용도 얘기했고요. 효소의 기질특이성, 효소의 재사용. 저 기질특이성에서 나오는 게 보통 자물쇠와 열쇠 이론. 이건 자물쇠 열쇠인데, 우리나라 이론은 열쇠와 자물쇠 이론이거든. 우리 그 해석을 하면 영어로는 락 앤 키 티어리예요. 순서가 반대야. 락 앤 키면 자물쇠와 열쇠 이론이 되는데 우리말로 변하면 열쇠 자물쇠 이론이라고 해요. 이해를 못하게 그거는 좀 왜 그런가 의심이 되다 자꾸 머릿속에 나와요. 그리고 효소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효소의 생명현상. 자, 효소는 우리 생명현상에 모든 화학 반응에 작용한다. 효소가 없는 화학 반응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그럴 때 사실상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카탈라이즈로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거. 여기 옛날 과산화수소 분해 시스템은 알죠? 두 개의 H2O2가 충분에 의해서 두 개의 H2O 플러스 O2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죠. 이때 촉매는 반응물 쪽에도 써주는 거 아니고 생성물 쪽에도 써주는 거 아닙니다. 촉매는 가운데 이렇게 화살표로 이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이산화 망가니즈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카탈라이즈를 쓴다 그랬어. 생감자하고 생간에 효소가 들었어요. 생감자하고 생간에는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었어. 근데 생간에 있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아요. 정확히 따지면 생간에 있는 카탈레이즈와 감자에 있는 카탈레이즈가 둘 다 과산화수소를 분해를 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좀 다른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데 약간은 좀 달라요. 근데 얘네들 익히면 어떻게 될까? 이거 두 개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분해 못해요. 왜? 생체 촉매는 단백질이라 열받으면 작용을 못합니다. 그거까지 기억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효소의 활용. 효소는 생체 밖에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뭐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원래 지 기능이 그거면 반응을 만나면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효식품이라는 건 다 이거야. 근데 요즘 혹시 집에서 효소를 먹는다라는 표현 들어봤니? 효소를 먹는 게 아니라 효소가 어떤 반응해 놓은 거를 먹는다고 보고 싶은데요. 효소는 결국 단백질이라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효소는 단백질을 어차피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요. 정확하게는 효소가 뭔가 뭐 발효시키거나 해놓은 거를 먹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발효식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탁해봤지? 세탁 안 해봤어? 빨래. 빨래 해봤죠? 거기 세제 들어가죠? 근데 안 읽어봤겠지만 세제에 보면 찬물에도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 그런 거에 대부분이 효소가 들어가 있어. 세제. 찬물을 강조하는 애들은 다 효소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면 재질 옷은 가끔씩 한 번씩 살만 빨아줘야지 하얗게 유지되죠. 그런데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를 가지고 살만 빨면 될까 안 될까? 그거는 그냥 맹물에 삶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서 세탁할 때 보잖아. 그러면 일반 효소가 들어있지 않는 그런 가루비누를 쓰거나 혹은 그 빨래비누 있지. 빨래비누로 갖다가 빨래를 치댄 다음에 그리고 과탄산 나트륨 같은 거 집어넣고 그렇게 소독을 하십니다.
효소가 들어있는 거를 삶으면 그냥 별 효과가 없는 거야,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걸 잘 모르고 자꾸 세제를 집어넣고 삶아빠니까 찬물에 잘 풀려요 이러고 찬물을 강조하는 거야. 찬물을 써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저 효소 들어가 있는 거 있지? 효소 들어가 있는 세제를 쓰면 어떤 물에다가 세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1. 뜨거운 물. 2. 차가운 물. 3. 미지근한 물. 37도 근처에 미지근한 물이 때 끓는데 가장 좋아요. 왜? 효소는 대부분 반응 온도가 몇 도? 37도 근처에서 꽉꽉 제일 좋지. 근데 세탁할 때 따뜻한 물, 찬물 섞어서 넣어요. 찬물만 가지고 세탁해요. 거의 대부분 찬물만 가지고 세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요즘은 찬물에서도 저희 효소의 작용이 잘 되는 거 있지. 그런 쪽으로 세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찬물에도 잘 필요해요. 산만 빠지지 마세요. 뭐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던 거야. 담요 갖고 오면 안 되냐고요? 얼른 가서 갖고 오세요. 근데 문이 열렸을까 모르겠다. 여기도 뭐 담요가 하나 있긴 하는데 밑에. 얼른 가서 갖고 오세요. 야, 난 이쪽은 막아놨더니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거든요. 아픈? 응? 쟤네 저래도 죽구나. 그쪽은 그래도 바람이 돌기는 하지, 뒤쪽으로는. 안 오지. 지금 저쪽 벽으로만 다 쌓아놨거든, 내가. 아까는 회전시켜놨던 거고. 원래 저게 보통 이 정도 되는데 쓰는 에어컨이 맞기는 하거든? 사이즈를 보면은. 영 믿음이 안 가. 앞에 그 뜨거운 거 바람 나오는 앞에 있어서 그런가? 빔 프로젝트 켜놓으면 에어컨이 효과를 잘 못 보는 것 같아. 거의 히터예요, 이거. 좀 이따 못 믿겠으면 여기 와서 손 한번 대봐. 뭐라고? 선풍기? 야, 야, 월 2만 4천 원 그거는 믿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아무것도 안 쓰고 얘만 썼을 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지 가정용 전기는 누진 때예요. 처음에 200 쓸 때와 처음에 200 쓸 때는 1kW당 뭐 90원 이러거든. 1에서 200까지는. 근데 200에서 400은 1kW당 180원이에요. 거의 더블이야. 그러면 만약에 400을 썼다. 그러면 200 쓸 때하고 400은 양은 2배죠. 전기요금은 3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10% 아끼면 여기 10% 아껴지는 게 아니라 쓰는 양 10% 아끼면 요금은 물론 뭐 쓰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20% 30%가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이게 7단계로 8단계로 나눠져 있었거든. 그래서 제일 싼 게 뭐 킬로와트당 40 얼마였어. 100kW 미만을 쓰면. 근데 500, 600 넘어가잖아. 그럼 1kW당 막 700원 이렇게 냈어요. 가격이 막 열몇 배 차이 났다고. 그러니까 요금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뭐 재작년에 난리 났었지. 재작년인가? 요금 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너무 많이 나온다고. 응? 맞아. 가정용은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거든. 근데 산업용은 그냥 경비래예요. 킬로와트가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전기는 어디서 쓸까? 가정에서 쓸까? 공장에서 쓸까?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알기로 20%도 안 돼. 10몇%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90% 가까이를 공장에서 써요. 그런데 공장이나 이런 데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되게 많아.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근데 가정은 일단 뭐 없어요. 혹시 너네 집에 전기요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신경질 쓰고 살아세요. 선생님은 옛날에는 한 달에 2만 몇천 원 나왔거든? 근데 여름 되면 요즘은 작년에 그 전기요금 막 올라갔잖아. 작년 막 이렇게 올라서 작년에는 여름에 평균 5만 원대를 냈어요.
평균 5만 원대를 냈고 겨울에는 3만 원 후반, 4만 원 초반대를 냈어요. 겨울에는. 근데 요즘 이제 에어컨도 자주 쓰니까 5, 6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원래보다 올라가가지고 쓰는 양은 비슷한데 돈은 한 달에 한 만 몇천 원 더 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솔직히 여기서는 좀 아니지만 옛날 딱 선생님 여기 말고 집 앞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지는 학원에 다닐 때가 있었거든. 그 학원 선생님 한 8년 다녔는데 거기에서 여름에 있지. 12시까지는 그래도 집에 에어컨 안 틀어도 버틸만 하단 말이야. 선생님은 이제 빌라에 살았으니까. 응? 근데 여러분들은 12시 조금 넘잖아? 그럼 학원 가. 아무도 없는데 먼저 가. 출근 시간 3시까지였거든. 근데 12시 조금 넘으면 가. 왜? 에어컨이 있잖아. 근데 원장님은 그걸 되게 반겨. 학원에서 누가 전화를 받든지 누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응대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솔직한 얘기로. 거기는 단과가 아니라 종합학원이었어요.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위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찍 오는 학부형은 별로 없고 1시, 2시 돼서 가끔씩 오시는 분이 있거든? 그랬더니 내가 12시 나가갖고 앉아가지고 응? 뭐 수업 준비도 하고 거기서 소설책도 있고 뭐 이런 거 앉아있으니까 응? 감기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열대를 던져주더라. 학원 열대를. 하고 나서 먹으래. 나오고. 집에서 쓸데없이 앉을 때 등급해주면 학원 나와서 먹으래. 그래서 가끔 일요일 날 일요일 거긴 일요일 날 무조건 쉬는 학원이었거든. 빨간 날은 무조건 쉬었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여름에 덥잖아. 그러면 하고 나서 혼자서 놀고 있어. 그리고 원장님이 가끔 일요일 날 아침 일찍 한 8시쯤에 전화를 하세요. 나한테. 저기 가서 학원 문 좀 열래. 왜요? 내가 아침에 9시부터 애들하고 보충을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 차가 막혀서 못 가. 문 좀 열어줘. 나 씻지도 않았거든? 근데 문제는 너네 집 앞에 나갈 때 항상 씻고 나가니? 집 앞에 편의점 잠깐 갔다 올 때 항상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대충 그냥 갔다 오잖아. 나도 똑같았어. 근데 문제는 문을 열어줄 때 학생들이 있지. 그러니까 모자 푹 눌러 쓰고 애들한테 한마디 너희들은 나를 본 거야. 문만 얼른 열어주고 다시 집에 가야. 그랬다 한 번 욕먹었지. 눈이 한 30cm 왔어. 학원차 움직여 못 움직여. 근데 그때가 또 겨울방학 시작하는 날이야. 학원 이제 그래서 겨울방학 그래서 원래는 오후 수업이잖아. 근데 아침 9시 수업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앞이잖아. 9시 수업이라도 나는 1시간 전에만 일어나 30분 전에만 일어나도 널널할 거 아니야. 집에서 문 딱 닫으면서 출발하려면 2분이면 학원에 도착하니까. 근데 9시부터 수업인데 그 학원 9시부터 보려고 8시 조금 넘어서 전화가 오는 거야. 아직 잠은 어설프게 깼지만 누워 있었거든. 어제 학원 실장님이셔.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학원을 아는데 오늘 쉰대. 아니 오늘부터 계약 안 했잖아. 그래서 아침 9시 뭐 왔냐?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지르시네. 밖에 안 나가봤지. 왜요? 눈 오는 건 알아서 창문 싹 열어갖고. 얘 눈 오는 거 아는데 왜요? 그랬더니 눈이 많이 왔잖아.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 나갈 것만 생각한 거야. 30cm 나야 뭐, 야, 허리까지 온다고 학원 못 가겠어? 100m밖에 안 되는데? 학원 차가 못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학원 차도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고 길이 빈판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지금 전화 돌리고 있는데, 응? 선생님들한테 먼저 돌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 8시 조금 넘어서 전화 왔어. 그 다음에 학원 가니까, 자기는 차 끌고 다닌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뭐라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편하더라. 한 가지 문제가 돼. 자동차가 방전돼. 2달 동안 한 번도 운전 안 한 적이 있어. 워낙 가까우니까 나 놀러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2달 동안 내가 차 엔진을 한 번도 안 킨. 어느 날 생각해봤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 걸고 걔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어요. 방전되니까. 자, 이제 일어나.
자, 계속 얘기할게. 의학 분야. 의학 분야에는 효소가 진짜 많이 쓰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네 요 검사지라는 거 알죠? 소변 묻히면 색깔 변하고 이러는 거. 거기에도 효소가 발라져 있어요. 거기에도. 혈당도 마찬가지. 산염분야에는 뭐 더 많고. 저 가죽 같은 거 효소 없잖아? 그럼 가죽에서 뭐 기름 띄어내고 막 이래야 돼요. 기름 덩어리 띄어내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효소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너네들 청바지 있죠? 요즘 청바지가 약간 좀 흰색이 많은 좀 탈색이 돼서 나오지. 그것도 효소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청바지 빨면 퍼랑 올라와서 런닝 셔츠와 청바지를 같이 빨면 런닝 셔츠가 스머프색이 되죠. 스머프 알지? 이만한 애들. 원래는 딱 100마리였는데 스머페트가 등장하면서 101마리가 됐고 그리고 뭐 아기 스머프 나오고 뭐 기타 등등이 나와서 좀 쫓아나 늘어났죠. 스머페트는 알아? 스머프 중에 유일한 여자예요. 아, 선물을 남자예요. 다 남자만 있어요 원래. 여자. 스머페트는 가가멜이 만드냐? 스머페트는 가가멜이 만드냐? 왜? 6마리가 있어야 황금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스머페트를 스머프들이 탈퇴시킨 거야. 자, 환경 분야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요즘 특히 오염물질, 오염물질 처리, 특히 하수 처리장에서 효소를 되게 많이 씁니다. 나는 처음 연구실 들어갔을 때 우리 실험실이 주로 하는 게 저 하수 처리장에서 쓰는 미생물 있지? 그 미생물을 분리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이렇게 쭈글레아라는 미생물이 있거든. 얘네 자라면서 겉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내요. 그러면 이제 오염물질들을 흡착해서 가라앉게 되거든. 이거 효과 좋은 애들을 골라내는 거야. 흡착성 좋은 애들. 그때 돌연변이종 몇 개 검출을 해냈거든. 나야 옆에서 그냥 자신 부른만 했고 그때 선배들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선배들이 자기 이름 딱 붙였어. 새로운 세균 찾았잖아. 응? 이전에 보고됐던 거하고 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 딱 붙여놓고 장승욱 세균, 배우철 세균 자기네들 이름 붙여서 논문을 냈던 기억이 있어. 실제로 찾아보면 있어요, 그 세균. 지금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쓴다고 배양해서 전달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해. 하수처리 근데 뭐 실제로 쓰려면 테스트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험실에서만 해갖고는 효과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좀 스케일업 해갖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막 미생물 막 키워가지고 비교해보고 막 그런 실험을 했어. 근데 문제가 그 쭈글레아라는 거 있지. 나는 처음에 발음할 때 잘못해서 죽을래야라고 발음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쭈글레아래. 문제가 얘 키우면 냄새가 진짜 말 그대로 하수 처리장 냄새가 나요. 거의 똥 냄새 나는. 너무 싫어. 하여튼 이렇게 쓰는 데가 되게 많이 있다. 뒤로 넘어가서 요거 무슨 얘기? 효소의 기질특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누가 효소계 요 그림에서 야, 저 목에 디스코 같다. 안 변하는 게 효소야. 효소는 재사용이 돼야 되니까 모양이 변하면 돼, 안 돼? 모양이 변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너무 높아졌든지 pH가 변화해서 구조가 바뀌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안 변하는 B가 효소고 얘는 기질, 얘는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아, 기질을 반응물이라고도 하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요 그림에서 자, 여기 봐봐.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야?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 D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촉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E가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 두 개는 안 줘요. 요거 안 주고 계산하라 그래요. 그럼 그냥 활성화 에너지는 C 빼기 A가 되겠죠. 그치? 그냥 활성화 에너지. 촉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B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효소의 속도인데, 반응 속도인데, 반응 물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는 이거야. 효소가 100개 있을 때, 응? 기지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점점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여기 S2라고 되어 있는 요 지점, 요게 뭐냐면 모든 효소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모든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다음, 효소와 온도? 조금 전에 그랬죠. 일정한 온도, 약 37도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 왜 저렇게 활성이 뚝 떨어지냐? 왜 떨어져? 변형돼서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변형. 변형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색깔 변하죠. 씩 하면 색깔 변하잖아. 그게 변형돼서 색깔이 변하는 거야. 입체 구조가 변하니까 색깔도 같이 변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효소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확 뒤져버린다. 혹시 식혜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식혜도 효소 가지고 만들거든? 그래서 은은하게 따뜻하게 만들어줘. 엿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싹튼 밀을 쌀을 튀워. 그런 상태 말려. 그런 다음에 그걸 갈아. 그걸 엿기름이라고 하거든? 싹이 안 트면 아밀레이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싹이 트면 그 나달에서 녹말을 분해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밀레이지를 많이 만들거든? 그래서 일부러 싹을 틔워서 말려서 갈아놓는 거야. 그럼 얘가 밥풀하고 반응하면서 녹말을 분해해서 엿당, 달달한 맛을 만든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반응을 시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 확 끓여요. 왜 끓여? 효소를 죽이려고. 확 안 끓이면 어떤 효소가 계속 살아있지. 그럼 다 계속 분해하겠지. 금방 쉬워. 식혜가. 식혜는 밥을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쉽니다. 그 효소 때문에. 그리고 pH에 따라서. 펩시는 pH 2에서 최대 활성을 갖거든. pH가 중성, 이 근처로 오거나 장으로 가면 펩시는 작용 안 해요. 그래서 장에서 작용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는 또 다른 거예요. 아밀레이즈는 어디냐? 입에서 치 근처에서 반응합니다. 위로 들어가면 아예 반응을 안 해요. 뭐라 그랬지? 열에 약하고 pH에 민감하다. 이 열에 약한 이것 때문에 사람 체온이 40도씩 유지되면 죽는 거야. 혹시 체온 40도 근처 찍어본 사람 있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 한 39도만 돼도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막 어지러지해요. 39도. 한 39.5 뭐 이렇게 되면 서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야. 40도쯤 되면 대부분 의식을 잃어버려요. 이 의식이 있어도 행설수설하고 42도씩 되면 그냥 죽었다. 그래서 40도 넘어가면은 병원에서 막 얼음 쏟아 붓고 있죠. 얼음물에다 한 잔 담궈버려요. 아니면 찬물로 이렇게 알코올하고 섞어갖고 막 닦아주고. 애기 키우는 집이 상비약이나 알코올을 갖고 있거든. 애기들은 몸이 작으니까 체온이 금방 변해요. 근데 그 상태로 오래 두면 죽어. 영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체온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럼 체온이 막 올라가잖아. 그러면 빨리 얼음물하고 알코올 섞어가지고 있죠. 그 꺼서 닦아갖고 애기 표면 이렇게 닦아줘요. 애기들은 몸집 작으니까 금방 체온이 또 떨어져. 그리고 다시 체온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한 2, 30분 걸리거든? 그때 애기 병원에 데려가요 응급처치. 니네들 어렸을 때 그 한 번씩은 해봤을 거야. 그래서 애기 키우는 집에는 알코올 있지. 그거랑 좌약. 두 가지가 필수예요. 좌약은 항문에다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설사를 해요. 물이 빠져나오지. 물은 비열이 높아. 즉, 설사를 하면 몸 안에서 열 일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연락 올 때 있지.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가끔 써먹는 방법인데 변비약을 먹어라. 설사가 한번 쫙 나거든? 그러면 열이 좀 내려가는 느낌이야.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근데 나는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열을 내려야 될 때 있지. 근데 요즘은 설사약 안 먹어요. 우유를 먹죠. 우유를 한 1리터쯤 원샷하면 한 3시간쯤 있으면 한번 쫙 쏟거든? 장 청소 한번 해요. 그러면 열이 좀 내려가는 느낌. 그리고 해열제 하나 먹고 갑니다. 온도 40도씩 유지를 하면은
40도면은 이쯤 되는데 전체 기능이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요. 효소의 작용이. 근데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되게 제대로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게 유지되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챕터 하겠습니다. 응? 미술보다 음악이죠. 미술보다 음악? 네. 난 둘 다 아니야. 난 그림 그리라 그러면 이상해졌어. 개를 그렸는데 말을 그리라 그러는데 이게 개인지 말인지. 응? 우리는 야 라떼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다 음악 미술 다 있었어. 특히 특히 고등학교 음악 시간은 응? 선생님이 딱 20분 수업하고 나머지 30분들은 음악 감상시켰어. 근데 음악 감상 자세가 이거야. 눈을 감아야 돼. 무슨 소리야? 거기다 음악이 나는 3년 중에 2년이 5교시였다. 5교시가 음악이야. 주는 거야? 방법도 나와서 뭐 교육이니까. 특히 4월, 5월 달에 5교시는 거의 죽음 아니야? 근데 음악 감상은 자세가 고개를 숙이래. 등을 기대고. 무슨 소리야? 그래놓고 나서 클래식을 틀어줘요. 가끔, 근데 선생님이 제재할 때가 있어. 코 골면 안 돼. 코 고는 건 안 돼. 딱 진짜 이런 20분 있지. 20분. 그리고 노래 한 곡 배우는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래 한 곡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솔직히 음악이야. 그게 아무리 학력고사 세대나 내신에 반영이 된다 그래도 크게 중요하지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음악 실기 점수가 90%였거든. 실기 90%. 이론 시험은 10점 만점이야. 아무리 개판 쳐도 6, 7개는 맞을 거고. 그럼 실기가 결국 결정을 하겠죠. 실기는 항상 그랬어. 가장 자신 있는 악기를 가져와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을 연주해라. 그럼 밀고 들어가야 돼. 리코더도 됐어요. 다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같은 이런 거 있죠. 최소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가능한 곡을 갖고 와야 돼. 그래서 가끔 우리 때는 남자애들이 피아노 치는 경우는 진짜 드물었거든.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피아노 쳐요.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기타 들고 와. 기타가 좋은 게 클래식으로 연주하는 게 아니라 통기타식으로 연주를 하면 코드만 알면 되지. 그래서 연습하기가 되게 편했고. 나는 3년 내내 하모니카 들고 왔고. 하모니카가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처음 배울 때 힘들더라. 그리고 특이하게 선생님 저는 그냥 노래를 할게요 이러는 거죠. 그래요? 어, 노래 무슨 하시고 어디 웬만하면 A 주세요. 웬만하면 스테이 작품 다잘 주세요. 그리고 리코더 갖고 와서 주는 애도 있어. 근데 3년 동안 우리 반에 나 두 번 같은 반 내 친구가 리코더가 수준급이야. 그리고 리코더도 대학교에서 그 전공이 있어요. 피리 쪽이. 그 전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뜬 사람 있는데 군악대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말거래비에 왕이야. 그래 나 이과라고 그런 게 하여튼 엄청 빠르잖아. 그걸 리코더로 해갖고 인기 끌었잖아. 그것도 저 공군 비행장에서 그 넓은 데서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잘 터진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리코더 잘 보는 친구 있었어요. 걔도 그렇고. 체육도 비슷했어. 체육도 가장 자신 있는 거를 선생님하고 딜을 해. 선생님, 전 프리드로 10개 던져서 7개 넣을게요. 만점 주세요. 안 돼, 8개 넣어주세요. 선생님하고 딜을 해서 그거 해. 나 같은 경우는 뭐 2단 뛰기 있지. 선생님, 이렇게 2단 뛰기 몇 개나 해야 만점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20개래. 그래서 나는 콜 이러면서 했어요. 그냥. 20개 따위야 뭐 그냥 뭐. 그래서 20개 껌을 했지. 그랬더니 선생님 저도요. 이랬더니 나와서 얘는 뒤로 넣는 2단 뛰기를 하네? 그래서 그냥 둘 다 만점. 얘는 앞으로 못해. 뒤로밖에 2단 뛰기를 못해.
희한한 놈이야. 그리고 특이하게 2학년 때, 지금 전 배구에서 스파이크, 오픈 스파이크 해보겠습니다. 오픈 스파이크는 이제 블로킹 없는 상태로 때리는 스파이크 오픈 스파이크라고 하거든. 오픈 스파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놈이, 선생님, 저는 제가 때리는 것 중에 몇 개 리시브 해볼게요. 진짜 그랬어. 근데 걔가 나보고 토스를 해달라 그랬거든. 나보고, 이거 토스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몇 명이 한꺼번에 배구 가지고 테스트 맞은 적도 있어. 그래서 얘가 나한테 따준 그 토스를 10개 중에 한 8개는 스파이크 때릴 수 있을 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뭐 몇 개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얘가 몇 개를 때렸을 때 가능하면 그쪽 사람 쪽으로 때려주는 거야. 때리는 애가. 너는 뭐 7개 띄웠을 때 5개는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그 5개 중에 적어도 2개는 리시브를 해야 돼. 그럼 만점 이렇게 선생님하고 딜을 해서 체육했어요. 태권도 이런 거 아니야? 다른 거는 초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 태권도 이런. 대학교 3학년 때 태권도 했구나. 그때가 7월 초, 아직 장마 오기 전, 그치. 7월이니까 장마 막 끝나고 엄청 더울 때 있지. 비닐하우스에서 태권도 배웠어요. 그것도 저 포곡 초등학교, 거기 이게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위에 이렇게 뭐 덮여 있는 거 있어요. 비닐하우스 구조인데 그늘막 있는 거 있어요. 그 안에 여름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운동. 거기서 태권도 2주 동안 1장부터 8장까지 다 익히고 심사 봐서 일단 갔지. 사실 3월 달부터 태권도를 꾸준히 했거든. 근데 그 2주 동안 한 열흘 동안 하루에 6시간씩 태권도 했어요. 그 뜨거운데 아침 9시 뭐 이때 모여가지고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 넘으면 못해요. 진짜 돈 까고서 그 안에서 바닥도 모래밭이다. 거기 원래 씨름 쓰는데 거기서 하는 거야. 그럼 진짜 땀이 줄줄 흐르거든. 오후 한 2시 넘으면 야 못해. 사범이 도망가. 그럼 그냥 끝난 거야. 사범도 오후에는 도장 열어야지. 오전에 우리 봐줘. 우리 한 20명 봐주고 20명이 거기서 태권도 하고 가끔 뭐 초등학교 5, 6학년이지 그 품띠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2품, 3품 애들 갖다가 우리 조교시켜. 우리 대학교 3학년. 절대 얘만큼은 사범한테 맞아. 사범은 진짜 뒤돌려 차기야 그래. 그러니까 얘가 아니 오빠들 그렇게 말고 이렇게 딱 가르쳐주잖아. 알았어. 토시 알았다. 사범이 뒤돌려 차기야. 키도 170도 안 되는 아저씨가 내 머리 위로 발이 지나가요. 뒤돌려 차기 하는. 그 사람이 공이 7단인가 그랬으니까. 그 가끔 보면은 그지 우리 심사보러 갔을 때 원래 그날 자기 감독 아니라 그랬거든. 근데 그 경기도 태권도 그 협회 사람한테 잡혀갖고 심판 모자니까 심사관 좀 해달라고. 좀 이따 이거 복장을 갈아입고 와서 야 걸렸어. 알아서 잘하고 있어. 나 지금 가서 보고 올게.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한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 가는 군대 장교로 가려면 단증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우리 우리 학교 그리고 아주대 그리고 몇몇 학교 있지. 거기 이제 그 ROTC하고 군장 학생들 있지. 태권도 다 가르치고 돌아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우리 학교도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 여름방학 때 그렇게 20명이 모여서 아예 체육관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초등학교 그 하우스에 뭐 비닐하우스에 모여가지고 20일, 20일 안 되고 한 10 며칠 동안 진짜 태권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우통 딱 까고 모래밭에서 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땀하고 모래하고 다 붙어가지고 정말 기분 나빠.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태권도야. 군대 가서 태권도에 태자도 안 했어 나는. 병사들은 해야 되거든? 나는 안 했어. 단증이 있잖아. 병사들은 3단 따고 들어와도 인정 안 해. 근데 간부들은 1단만 따고 오면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가기 전에 따야 돼. 4단이면 인정해줘. 군대에서도 병사들도 4단이면 사범 자격증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3학년이 안 나오면 4번 자격증은 안 나와. 성인이 안 되면 4번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4단은 4번 자격증하고 같이 보는 거야. 근데 일찍부터 태권도를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4단을 딸 수가 있어요. 품은 다 어렸을 때. 나중에 단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4품까지는 미성년자는 4품까지는 가능한데 단증은 안 나와요. 그리고 단증 심사는 따로 봐요. 원래는 4단은 4번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그 4번들 있죠? 다 4단이에요. 4단 이상 나.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4번 역할 하는 사람 중에 1, 2단짜리들도 있어요. 왜 그래? 난 다 까먹었어. 태극 일장도 다 까먹었어. 어, 그거는 알바 수당도 굉장히 좋습니다. 4분 따는. 대학교 가면 단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4단이면 4번 자격증이 있다고. 그러면 웬만한 태권도 학원에 4번으로 알바를 뛸 수가 있어요. 이거 제일 환영받는 애가 용인대학이잖아. 용인대학교는 원래 유도대학이에요. 유도 그다음에 태권도 있어. 그래서 스포츠 쪽으로는 용인대, 한국 최대 이쪽이 거의 양대 산맥이잖아. 아유, 딴소리를 너무 했다. 혹시 나중에 혹시 저기 다른 거 뭐냐 그 진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했었으니까 혹시 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면 내가 생기면은 뭐로 갈 거야? 네, 과학이면 거의 뭐 의대 쪽으로 가셔야죠. 자,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은 결국은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다고 배웠어? 생명체에서? 핵 속에 있다고 배웠죠. 커맨드 센터. 정확하게 그 안에 뭐 있어? DNA. 우리 이거는 세포 분열할 때 했던 거잖아. 중학교 때. DNA. 다만 요거 조심해서요. 요거 뉴클레오솜이라는데 DNA 자체는 물리적인 힘에 약해요. DNA 자체는 물리적인 힘이 약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툭 끊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DNA가 파괴되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하겠지? 세포 안에서 DNA가 파괴되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어. 물론 한두 개 파괴된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회복 불가능이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작용을 해요. 에이파토시스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어. 그것만 아예 한 파트예요. 대학교 가면 전공 과정 따로 있어요. 에이파토시스 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그래서 단백질하고 뭉쳐있는데 그 단백질의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그때 요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뭉쳐있는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 그래. 요걸 뉴클레오솜이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 저 말은 기억해 두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 요거 기억나니? 중3 때 요 정도는 했을 텐데. 저 그림까지만 봤습니다. 그 그림이 나왔었으면 했어야 돼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뉴클레오솜은 꼭 기억하세요. 뉴클레오솜은 누구?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 사항입니다. 뉴클레오솜은 DNA랑 히스톤 단백질. 자, 뉴클레오솜 하나에 히스톤 단백질 거짓말 할게 8개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게 2개씩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층으로 4개, 4개 이렇게 쌓고 그 밖을 DNA가 1.8바퀴 감고 지나갑니다. 사실 이거 풀리지 말고 H1 단백질도 추가로 있고 다른 것도 한 개 더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지나갔구나.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DNA의 구조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너무 끼거든? 염색체 하나 풀면 1m 넘어요. 염색체 하나당. 그게 46개가 조그만 데 다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당 1m인데. 자, 그래서 적당히 꼬여있으면 이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 4 상태인데 이 정도가.
이게 두세 번 더 꼬이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자꾸 나와요. 이 뉴클레오솜은 염색사일 때 있느냐, 염색체일 때 있느냐라고 자꾸 물어봐요. 즉, 염색사는 간기죠. 염색체는 분열기죠. 언제 있냐고 물어봐, 뉴클레오솜이. 항상 있어요. 뉴클레오솜은 언제 있다고? 항상 있습니다. 왜? 뉴클레오솜이 염색사를 구성하기도 하고 DNA를 구성하기도 하니까 뉴클레오솜은 분열기나 간기에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유전자라는 거는 이 염색체 하나에 거의 1000개씩 들어가 있어요. 사람은 염색체가 46개거든. 엄마가 23개, 아빠가 23개, 저도 46개죠. 그래서 연관군은 23개라고 해요. 왜냐면 상동 염색체에 들어있는 정보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100% 일치하는 건 아니고 약간씩 우성, 열성 이런 관계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종류는 똑같다고. 이랬을 때 유전자가 대충 인간은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사이 정도로 봅니다. 연관군은 23개, 유전자는 2만 5천 개. 대충 염색체 하나당 1000개 이상씩 들어가야 되겠죠? 대충? 그렇다는 얘기는 이 DNA가 끼면 그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일정 구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전자는 뭐냐? 단백질 하나에 대한 정보를 시작부터 끝까지 갖고 있으면 유전자예요. 일부만 있다? 그럼 그냥 DNA라 그래요. 오케이? 유전자가 수백 개가 모이면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어? 기본적으로. 이 유전자가 단백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 자체가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단백질이 뭔가를 만들어서 요 만들 것 때문에 형질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멜라닌 색소. 자, 우리는 피부색이 약간 누리끼리하고 백이는 하얗고 흑기는 까맣죠. 그게 멜라닌 색소의 양 차이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를 얘를 만드는 이 효소를 조금만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흑인들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이 효소를 많이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흑인들 피부색 진한 사람들은 얘를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어. 그럼 멜라닌 색소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피부톤이 까매지는 거예요. 반대로 백인 같은 경우는 효소가 적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적고 그렇게 되는 거고. 비슷한 이유로 눈동자색도 바뀌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를 만든. 즉 형질은 누가 결정해? 유전자가 결정해. 형질은 누가 결정한다고? 유전자가 결정을 해. 즉 엄마 아빠는 유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죠. 사슴도 털 색깔이 제각각인 거. 흰색 털. 얘 불쌍하네요. 멜라닌 색소를 아예 못 만드는 거야. 백색증이라는 거야. 뭐라 그런다고? 사람은 이 백색증이 걸리면 햇빛 받으면 큰일 나요. 즉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햇빛 받으면 DNA가 바로바로 조금씩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쓰면 피부가 막 화상 금방 있고 이렇게 피부만 금방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있죠. 백호, 하얀색 호랭이. 알고 보면 유전병 걸린 불쌍한 애들. 우리나라는 백호가 좀 영물 취급받죠. 그래서 에버랜드 가면 백호 있잖아. 동물원을 갔으면 백호를 봐야지 노란색 호랑이가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근친교배를 시켜요. 백호가 태어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백호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 돌연변이 호랑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을까? 그래서 에버랜드가 어디 동물원이 옛날에 뉴스에 한번 찍은 말씀 드렸습니다. 호랑이도 다운 증후군이 있더라고. 호랑이도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겁 많고 용맹하지 않고 뼈 못 씹어먹어. 내가. 즉 일부러 백호를 만들기 위해서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유전병이 있는 호랑이들이 태어나요. 호랑이 사자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생명윤리라 그러죠. 이건 좀 잘못됐다 해서 뉴스에 맞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 털이 달라난 그것은 결국 얘의 양 차이야. 뭐의 차이?
근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많이 만들지 적게 만들지는 요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입니다. 많이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적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하얀색은 멜라닌 색소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결국은 형질은 누가 결정한다? 유전자가 결정한다. 이랬을 때 요거 별표 이거는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안 냈다? 그 미친 선생님이야.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생명 중심 원리 영어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물론 살짝 바꿔줘야 되는 내용이 나중에는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무조건 맞는 얘기입니다. DNA에서 RNA를 만들어요. 뭐에서 뭘 만든다? 그래서 DNA는 정보를 저장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오케이? 근데 RNA는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이에요. 물론 저장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RNA는 A 장소에서 B 장소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개념이 강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백질을 합성해야 돼요. 요거는 핵에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난다? 핵에서. 핵에 잘 보면 핵궁이라고 하는 구멍이 뚫려 있어. DNA는 그 구멍을 못 빠져나와. 근데 RNA는 한 가닥이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RNA 중합효소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RNA 중합효소가 DNA를 RNA로 카피해냅니다. 정확하게 DNA가 두 가닥있지. 뭐 예를 들면 A, T, G, C, C, G, T, A, T, G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자. 그럼 이 상호결합으로 T, A, C, G, G, C, A, T, A, C 이런 식으로 상호결합 되겠지. 둘 중에 하나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해냅니다. 만약에 요 위에 줄이 주형이었다. 그럼 얘의 상부 결합인 RNA를 만들어요. 그러면 유전 정보가 얘랑 거의 똑같겠죠. 단 RNA는 뭐가 없어? T가 없고 U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만든다면 얘가 주형이었다면 T 대신 U, A, C, G, G, C, A, U, A, C 이런 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일어나? 핵에서. 시험 문제에서 요거 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이거 데이터 주고 뭐 이거 둘 다 줄 필요 없죠. 한 줄만 주면 되지. 한 줄 주고 주형 가닥이 누구일 때 RNA의 유전 정보로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라 그랬는데 요즘은 객관식 위주니까 고르면 돼. 어디서?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 요거는 RNA 중합효소가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얘가 핵 밖으로 빠져나오면 RNA에 리보솜이 달라붙어요. 누가 붙는다고? 리보솜. 리보솜은 맨날 그림에 보면 점으로 찍혀 있던 거 단백질 합성. 정확하게는 RNA에서 이렇게 RNA가 나왔지. 그럼 얘 정보 이렇게 달라붙거든.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보를 읽어요. 염기 3개의 아미노산 하나씩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줍니다. 염기 몇 개? 3개의 아미노산 하나씩. 요 과정을 번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서. 누가 번역해줘? 리보솜이 번역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에서 RNA를 전달해내고 RNA에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 단백질 만든다는 건 결국 펩타이드,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펩타이드 결합시켜주는 거야. 그 아미노산이 누가 올지 결정하는 게 RNA의 염기 3개가 하나씩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센트럴 도그마, DNA, RNA, 단백질 요 순서 꼭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일어나는지 기억해 주세요. 자, 조금 전에 아미노산은 염기 몇 개가 결정한다고? 세 개라 그랬지? 이게 DNA에 있으면 3염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트리플렛 코드는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써준 거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나올 수 있어서 가르쳐 줍니다. 트리플렛 코드라 그러고 얘가 RNA가 되잖아. 응? 얘는 DNA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뭐가 하나 끼어야 돼? 요 사이에 RNA가 만들어져야 돼요. 오케이? 그럼 RNA의 요거에 대한 조합이 있죠? 얘는 코돈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코돈이라고 불러. DNA에 있으면 3염기 조합, RNA에 있으면 코돈이라고 해. 이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유전 정보가 전사될 때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요 둘 중에 얘가 주연가닥인 거야. 요게 주연가닥인 거야. 주연가닥의 상보결합으로 RNA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DNA는 두 가닥이니까 얘가 주연이니까 얘에서 T를 U로만 바꿔주면 똑같아요. 전부 다. 이땐 DNA가 바뀌는 게 아니라 DNA를 읽어서 카피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 과정을 전파라고 하고 여기에 RNA 중화효소가 관여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주의사항. T 없어요. U로 바꿔주셔야 돼요. 핵 속에서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얘기하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거 아프게 했는데 한꺼번에 정리가 끝나 있어요. 이거 박스 쳐갖고 딱 외워주세요. 분명히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DNA에 있으면 세 개의 염기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말 기억해 둬야 돼. 이게 RNA가 되면은 이 세 개를 코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코돈이라고 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코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결정돼요. 그러면 코돈은 몇 종류가 있느냐? 염기가 몇 개 있지? 네 종류 있죠? 근데 코돈은 염기가 세 개는 조합이 되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지의 코돈이 존재합니다. 코돈이 몇 가지 존재한다고? 64가지. 그런데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이거는 64가지의 코돈이 존재하는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 20가지. 그럼 코돈이 조금 바뀌어도 아미노산 똑같은 거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DNA에서는 산정구조화, RNA가 되면 코돈. 그걸 누가 읽고? 리보솜이 읽고 아미노산을 잡아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아미노산을 만들어주면 이게 단백질의 1차 구조죠.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는 이거 아까 배웠죠? 이때 이게 코돈이야. 64가지. 오케이? 이 중에 4개 외우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 표를 시험 볼 때 줄 테니까. 그런데 4개는 외워야 됩니다. 숙제! 요거 가운데 메사이언이 있는 거 요거. AUG를 게시코돈이라는. 왜 게시코돈이냐? 예를 들어서 염기서열이 RNA야. 응? RNA가 이거 실수가 안 돼. 자꾸 T를 써.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가죠.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 정보도 전달을 안 해요. 누구부터? 쭉 가다 보니까 AUG 나오죠? 여기부터 아미노산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AUG니까 메스아이온이 옵니다. 그 다음에 CCUG, CCU 찾아봐. 뭐야? CCU, 프롤린입니다. CCU 프롤린. 그리고 UGA, UGA는 안 되는데. UAA로 바꿀게. A가 안 돼. UUA로 바꿀게. 미안. 왜냐면 종결 코드는 너무 빨리 나와버리면 설명이 안 돼. UUA는 뭐예요? UUA. 어딨어? 류신? 그 다음에 CGU. 응? 아르지닌? 그리고 AAU. 아스파라진? 마지막에 UGA는? 멈춤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종결 코돈이라고 하거든? 뭐라고 한다고? 종결 코돈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끝이야. 그럼 코돈은 몇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만 아미노산은 다섯 개만 오는 거야. 왜? 종결 코돈. UAA, UAG, UGA는 종결 코돈이야. 뭐라고? 그래서 게시 코돈 하나하고 종결 코돈 세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붙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야 돼. 그 앞에 있는 거는 안 읽어 두셔도 돼요. AU부터. 그리고 세 개씩 끊어 나가서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거기서 끝. 단 종결 코드에는 아미노산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 어렵지 않죠, 내용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얘 봐봐. 끝에 거 바뀌어도 똑같은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이 똑같으면 단백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많으면 6개 있을 때요. 많으면 6개가 한 가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요. 많으면. 어떤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4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 코돈 3개 중에 코돈 중에 끝에 거는 변하면 아미노산이 안 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변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첫 번째 거는 한두 개 빼고 다 변해요. 앞에 거, 맨 앞에 거는 3개의 코돈 중에 끝에 거는 안 변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안 변하지? 안 변하지? 안 변하죠? 근데 가운데 거가 변하면 변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물론 무조건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끝에 거는 안 변하는 경우도 있고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두 번째 건 변하는 경우가 더 많다. 첫 번째 거 변하면 웬만하면 다 변하지만 안 변하는 경우도 특이하게 있긴 있다. 64가지. 아미노산 64가지 가지고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때문에 코돈이 똑같은 경우가 코돈이 달라도 똑같은 아미노산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할 줄 알면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그냥 한 문제 그냥 낼름 먹는 거예요. 한 개 내지는 두 문제. 어려워요? 요거 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백질은 누가 뭐에 의해서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NA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에도 변형이 생기겠지. 그게 그런 걸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해요. 원래 부모한테는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돌연변입니다. 자, 유전자 이상 질환에 대해서 혹시 부모가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자손한테도 그대로 물려주겠죠. 자손이 그게 이제 유전병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유전자 이상. DNA가 이상이 생긴 거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페넨케톤혈증이야. 여러분들 소변 검사 한 번쯤은 해보셨죠? 특히 올해 입학할 때 병원 가서 소변도 닫아서 내보고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소변 받아오라 그러면 되게 짜증나요. 소변 받아다 이렇게 종이컵에다 받아다 주면 바로 안 갖고 가죠. 한참 그냥 놔두죠. 그러면 불안하죠. 씨, 저거 왜 안 갖고 가지? 이러지. 한 가지 검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페닐케톤염증 환자는 소변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콜라색으로 변합니다. 시꺼멓게 변합니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은 원래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누가 원래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 있는 페닐알라닌을 자동적으로 타이로신으로 바꿔서 쓰거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럼 페닐알라닌이 몸에 많아져요. 그럼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뇌와 척수를 파괴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지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치매 증상 비슷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 때부터. 그게 페닐케톤염증입니다. 오케이? 유전자가 이상. 그래서 소변 검사할 때 한참 동안 그냥 나를 두고 갔어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검사가 끝난 겁니다. 돈 내야 돼. 검사 항목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남모양적 혈구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 단골 오브 단골. 수능에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생물에서 시험 나옵니다. 유전병으로. 남모양 적혈구증. 원래 적혈구는 동글동글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보통 말랑말랑해서 좁은 공간을 싹 찌그러져서 통과했다가 다시 띵 하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얘는 왜 저기 저승이란다. 서양에서 쓰는 이렇게 서서 풀베는 거 데스 사이드라고 사이즈인가라고 그러죠. 그 끝에 날처럼 생겼다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증. 우리나라 낫도 이렇게 생겼죠. 걔는 서양은 그 낫이 이만할 뿐이지. 그것처럼 생겨서 난 모양 적혈구예요. 얘는 좀 딱딱해요. 얘처럼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모양이 이상하죠. 산소 전달 능력이 거의 10분의 1 이하예요. 산소 전달 능력이 엄청 떨어져. 그래서 악성 빈혈에 시달려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보면 좁은 길을 통과하다 잘못하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니까 혈관을 막아버리는 수도 생깁니다. 위험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질환이 되는데 염기 딱 하나 변했어요. 염기 몇 개? 게시코돈 기준 AUG의 A를 1번이라고 나왔을 때 17번째 염기 딱 하나가 T가 A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코돈으로 보면 딱 가운데 놈이거든. 그래서 원래는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발린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글루탐산이 와야 될 자리에 발린으로 바뀌어. 그러면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었으니까 단백질이 다른 놈이 돼버렸죠. 그래서 입체 구조가 바뀌었어요. 정확하게는 헤모글로빈의 입체 구조가 바뀐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알파 체인 두 개와 베타 체인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아마 베타 체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헤모글로빈이거든. 이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하나에 10,000개 이상 있어요. 근데 얘네가 다 문제가 있으니까 적혈구 자체의 모양까지도 변해요. 그래서 악성 빈혈에 시달려. 다시 한번. 6번째 아미노산. 몇 번째? 6번째 아미노산. 6번째 하나 글루탐산이 바알린으로 바뀌어서 악성 빈혈에 시달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유전 부호는 너랑 미생물이 똑같아. 언제 끝나요? 1분, 1분. 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아까 64개 코돈 있죠? 똑같이 써요. 미생물 거 사람이 쓰고 사람 거 나무가 쓰고 나무 거 사람이 쓰고 다 똑같다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게? 우리 조상은 다 하나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공통 조상에서 출발했다. 뭐라고? 즉 유전 부호 체계가 뭐니까? 다 똑같으니까. 이거 마지막에 밑줄 쫙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다. 이건 그냥 한번 외우면 끝.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 일요일 날 쉬는 거 아세요?
다음 주 일요일날 쉰다고 들었는데 나는 학원이. 만약에 아니면 따로 문자 주게 될 거고. 다음 주 일요일날 쉰다는데 그때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디까지 풀어오는데? 어휴, 많다. 210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네요. 어디까지? 21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